지난 토요일 LA 지역 대형 한인교회에서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16일 LA 롱비치의 아울렛에서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대규모 소동을 벌여 매장이 폐쇄되고 일부 청소년들이 체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수수료 관행을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LA 지역 대형 한인교회에서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됐습니다. LA 지역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성 정체성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각 단체들과 학부모들의 연설에 많은 학부모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요즘 상황이 너무 성소수자들이 역차별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와가지고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학교 시스템에 애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주입시키고. 도서관에서 책을 봤는데 정말 어린 아이로서는 보지 않아야 될 그런 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다 오케이를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느끼게 됐어요. 아이들이 굳이 이 나이에 알지 못해도 되는 정보들이 아이들한테 주입이 되니까 저희는 이제 벌써부터 홈스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학교의 교육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하지 않고 아직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싸워야 한다라는 마음들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무브멘트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허락 없이 또 부모님의 보호 밖에서 너무나도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한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모였습니다. 한인단체는 13년여 동안 조용히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자녀들의 성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은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입으로 I'm a bisgender, binar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하면 한 5.5%에서 6%까지 엄청난 거죠. 1.7에서 5.5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관 정립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자, common sense, 상식을 좀 생각하자,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과학적으로도 biologically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무거나 될 수 있으면 나는 그야말로 infinity. 많은 교회들도 11월 선거에서 성 정체성 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주민 발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상담을 하면 부모님에게 알리지를 않아요. 그게 학생 인권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알았어요. 성전환 수술 하려고 계획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애를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Anybody who disagrees with that is considered hateful, bigoted, and so there's a lot of pressure on Christians to be quiet, to give up their values, and to be punished, outright punished. 각 단체들과 한인들은 서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성 정체성 교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어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쯤 워싱턴 DC의 케네디 레크레이션 센터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총격으로 2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피해자의 신상과 총격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걸어서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16일에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한 술집에서 새벽 1시쯤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롱비치의 더 파이크 아울렛에서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대규모 소동을 벌여 매장이 폐쇄되고 일부 청소년들이 체포됐습니다. 아울렛에 청소년 수백 명이 모여 소동을 벌이고 있고 경찰은 이 중 1명을 체포합니다. 지난 16일 청소년들이 미리 SNS에 모이자는 글을 올려 경찰이 SNS를 확인해 사전에 쇼핑몰에서 대기하면서 사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SNS 게시물에는 10대 여성이 아울렛에서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를 본 청소년 2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날 두 여성이 싸우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고 경찰은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렛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의 조언을 듣고 오후 6시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두 여성이 왜 싸움을 벌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수수료 관행을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5일 부동산 중개업계가 매수인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다며 소비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협회는 주택 매도자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즉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업계 관행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 집값의 2에서 3%에 해당하는 매수인, 즉 중개 수수료를 주택 매도자가 미리 정해 매수자 대신 부담하는 관행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 같은 업계 관행이 집값의 총 5에서 6%에 달하는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유지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변경된 거래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전문가들은 수수료 체계가 뒤바뀌고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강력범죄가 늘어 한 달에 한 번꼴로 공개 처형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 지난해 5월 탈북한 김모 씨가 지난해 초 북한에서 찍은 영상으로 배고픔에 지친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전날부터 하루 이상 그렇게 쓰러져 있었다고 했고 그런 사람이 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한 북한 남성과 나눈 대화에서는 북한군이 주민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한 집에서는 지금 제일 말이에요. 제일 열심히 막 했지. 아마 총으로 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와서 길잡이에서 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다리가 맞았다. 무자비하게 해서 그저 우에서 그저 하라는 대로 그저 가차없이 그저 쏴가지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심해지고 주민의 인권은 악화된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간에게 길을 빼앗아 차에 싣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수생인 정도 없이 모자라는 불량물을 출명한다면서 식량을 훔치려다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강력범죄가 늘면서 공개 처형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공개 처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에 9 내지 11명씩 총살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온 김 씨의 증언에 대해 북한 인권활동 NGO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GO 단체들은 이 같은 코로나 기간 북한의 인권 상황과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 등을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뉴욕시에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노숙자 보호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브루클린 벤슨허스트 25회 비뉴와 86스트리트 인근에 모여든 수백 명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노숙자 쉘터가 들어올 경우 치안이 약화되고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며 노숙자 쉘터 건립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위대는 우리는 노숙자들을 지지하고 쉘터 지원을 위해 뉴욕시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노숙자 쉘터가 우리 거주 지역으로 들어서는 데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노숙자 쉘터가 들어선다면 더 많은 문제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지 못하고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작년 11월 노숙자 쉘터가 올 연말까지 해당 지역에 새롭게 들어설 것이며 해당 시설에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총 150명의 성인 남성 노숙자가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윌리엄 콜튼 의원과 주민들이 나서서 주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뉴욕시 행정부는 노숙자 쉘터 지역을 잘못 지정했고 이는 주민들에게도 노숙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는 늘어나는 노숙자와 불법 이민자 수용 및 지원 문제로 행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 2020년부터 수거한 불법 총기가 6,000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뉴욕시경은 매년 압수한 모든 총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이를 통해 불법 총기의 출처와 판매자,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해 더 상세히 분석하고 총기 폭력을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뉴욕시경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까지 약 18개월 동안 뉴욕시경은 약 6,242점의 불법 총기를 압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된 불법 총기 가운데 3분의 1은 범죄에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총기 중 일부는 총기 소지 면허가 없는 불법 소지로부터 압수한 총기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총기 범죄에 연루된 지역은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 73경찰서로 해당 구역에서 범죄에 사용된 총기는 총 154점에 달합니다. 그 뒤를 이어 이스트 뉴욕 75경찰서에서 총 131점의 범죄 연루 총기가 수거됐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총기 수거 외에 가장 많은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구역은 이스트 할렘 23경찰서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8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수거된 총기는 총 330점입니다. 보고서는 총기 진압을 위한 특수경관이 이스트 할렘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회수된 총기 중 70%가 권총이었으며 13%가 리볼버 회전식 권총이었으며 8%가 산탄총 엽총이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발사 시각은 오전 7시 44분부터 8시 22분까지. 평양 일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은 300km 이상 날아간 뒤 함경북도 인근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최고 고도는 50에서 100km 사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에서 25 계열로 추정됩니다. 군은 한미일 3국이 지난해 12월 맺은 북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분석해서 알려드린 내용이니까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분석하고 나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 6형을 발사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이 끝난 뒤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중국의 양회나 러시아의 대선 등 주변 국가들의 주요 정치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점령지를 성과로 강조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득표율로 5선을 확정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의 병합 1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획득한 점령지를 돌아온 영토라고 칭했습니다. Их путь на родину оказался гораздо более тяжелым, трагичным. Но все-таки мы сделали это. И это тоже большое событие в истории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다른 대선 후보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완벽한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종 득표율 87.28%, 러시아 대선 사상 최대 득표율로 30년 집권의 길을 열었지만 서방 세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So there was nothing free or fair about this election, and the outcome was preordained. 정적을 죽이거나 가두고 투명 투표함을 써 치른 선거를 공정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에서 선거가 치러진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This election has been based on repression and intimidation, and being held on the Ukrainian occupied territory, violating Ukrainian sovereignty.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독재자가 선거를 치르는 신용을 했다. 권력에 젖어 영원한 통치를 위해 모든 걸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축전을 보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我们深信，在习近平主席和普京总统的战略引领下，中俄关系将持续向前发展。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도 러시아에 축전이나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서방 국가들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병원을 또 급습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어둠을 틈타 작전을 수행합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이 목적지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새벽 2시 반부터 시작된 총격과 포격 소리가 오전까지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 내에서 정밀 작전을 수행했으며 하마스 대원 20명을 사살하고 8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내에서 다수의 돈 뭉치와 무기 등을 발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We know that senior Hamas terrorists have regrouped inside the Shifa hospital and are using it to command attacks against Israel.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이 하마스 기지로 사용됐다며 지난해 11월에도 급습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병원이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자 북부에는 넉 달 만에 구호품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 주민 110만 명이 재앙적인 굶주림에 직면했다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이 계획 중인 가자 최남단 라파에서의 지상전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가자 지구의 무정부 상태를 심화시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문제를 논의할 팀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시에 1억 달러 이상의 이민자 지원금 승인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원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뉴욕시가 연방 이민자 지원금 1억 6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의회가 할당한 이후 방치돼 있던 이 기금은 애덤스 행정부가 지난 8일 연방정부에 필요한 예산 문서와 호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면제 조항을 제출한 후 마침내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에 배정된 총 지원금의 10%만 망명 신청자들을 호텔에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머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은 아담스 행정부의 면제 요청에 따라 이 수치를 최대 1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는 지원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아담스 시장 팀이 몇 달 동안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아담스 시장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는데 시장은 연방정부의 신청 요건이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라틴 아메리카 망명 신청자들에게 피난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가 직면한 현 위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또 연방정부가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뉴욕시가 지금까지 망명 신청자 위기에 지출한 40억 달러 이상에 비하면 약 1억 달러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이민자 위기 해결을 돕기 위해 약 4,900만 달러를 뉴욕시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현직 대학 운동선수들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 대학 스포츠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PI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대학 스포츠협회 NCAA가 2022년 수영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해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타이틀 9을 위반했다고 14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NCAA는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 토머스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았다며 그가 여성부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비수술 성전환을 한 토머스는 대학 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선수들은 NCAA의 해당 출전 규정이 여성 선수들을 차별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열릴 대회에 해당 출전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허용했던 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모든 기록과 타이틀을 무효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NCAA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